병원에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강민국의 첫 마디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자체 제조한 링겔을 놓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고열이 나고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그 병원에서요. 치료를 받으러 간 곳에서 말입니다. 2024년 8월 북한군 9년차 상사 강민국. 그는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가 넘어온 이유는 자유도, 이념도, 정치적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45kg, 성인 남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체중으로 그는 7개의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2km의 지뢰밭을 매 발로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3일간의 사투, 2번의 발각,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순간 그는 적군에게서 한 그릇의 전복죽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북한군 상사 강민국이 직접 경험한 의료 붕괴의 현장, 목숨을 건 탈출의 3일간,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 느낀 충격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한 사람이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의 기록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공개될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민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국은 2015년부터 북한군에 복무했습니다. 9년간의 군 생활. 그는 강원도 전방 지역에 배치된 상사였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국가가 가장 먼저 챙기는 계층이며 체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적어도 선전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김정은은 연설할 때마다 군인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인민의 아들, 조국의 수호자, 당의 총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민국이 경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그가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는 이 나라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팠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군 병원에 항생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무상의료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붕괴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는 더 이상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유명무실해졌고 의사들은 환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장비도, 심지어 기본적인 위생 도구조차 환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사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주사를 못 맞습니다. 붕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상처를 감을 수 없습니다. 수술용 마취제가 필요하면 환자 가족이 암시장에서 구해와야 합니다. 군 병원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민간 병원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군 병원에는 돈이 있는 군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이라고 해봤자 담배 한 갑 사기도 어려운 수준. 한 달에 받는 돈이 북한 돈으로 몇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강민국이 입원했을 때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생제는 없다. 대신 우리가 만든 링겔을 맞아라. 자체 제조 링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으라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맞지 않으면 아무 치료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온 이상 무언가는 해야 했고, 의사가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몇 시간 후 강민국은 극심한 고열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가져다 댔더니 39도가 넘었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혈압이 치솟았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탈수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치료인가? 아니면 실험인가? 강민국은 자신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병원에서 같은 링겔을 맞은 동료 군인들 중 상당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기록되었지만 강민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 때문이 아니라 치료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을요. 아니, 치료라고 부를 수도 없는 무언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병실에는 항상 신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고 누군가는 통증을 견디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밤이면 더 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신음 소리, 기침 소리, 구토하는 소리. 의료진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약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장비가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어느 날 밤 강민국은 옆 침대에 누워있던 병사가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몇 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입원했고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도 자체 제조 링겔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강민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병실 안의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강민국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강민국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청년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시체를 치우는 것도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민국은 그날 밤 내내 시체 옆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이 왜 죽었을까? 병 때문일까? 아니면 치료 때문일까? 그리고 다음은 나일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이 일상이었으니까요. 매주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3명씩 죽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민국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도 이대로 있으면 저 청년처럼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아니면 죽는다. 하지만 병원을 나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인민병원은 이미 폐지되었고 모든 치료는 유상화되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했고 항생제를 처방받으려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수술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수술비, 마취제 비용, 수술 도구 비용, 의사에게 주는 사례비까지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병원도 의사도. 강민국은 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그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 있어? 없으면 치료 못해. 한 번은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시경 비용이 얼마인데요? 강민국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강민국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검사 못해. 의사는 그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사도 하지 않고 진단도 내리지 않은 채로요. 그냥 진통제 몇 알을 주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강민국은 진통제를 받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병이었는지, 왜 아팠는지, 재발할 위험은 없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아, 아니면 돈 구해서 와. 이것이 북한의 의료 현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텔레비전에 나와 새로운 병원을 건설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이 평양에 세워졌다고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은 그 병원을 직접 방문했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그를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깨끗한 복도, 최신 의료 장비, 밝게 웃는 의사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평양의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 간부, 군 고위층, 부유한 사업가들, 그들만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군인,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선전이었습니다. 강민국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강민국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군인조차 보호하지 않는 나라다. 그는 9년간 충성했습니다. 전방에서 매일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경계를 섰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인은 특별하다고 배웠습니다. 조국의 아들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강민국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했습니다. 군대의 배급은 점점 줄어들었고 질은 형편없었습니다. 한 끼 식사라고 해봤자 옥수수밥 한 공기와 소금에 절인 채소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나왔고 그마저도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병사들은 만성적인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도토리를 주웠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실제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병원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강민국의 체중은 45kg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인 남성의 몸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근육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얼굴은 푹 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것이 과연 내 모습인가? 저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인가?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모두가 뼈만 앙상했습니다. 그것이 국한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는다. 병원에서 죽든 굶어서 죽든 어차피 죽는다. 그렇다면 나는 나가겠다. 탈북.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즉결 처형입니다. 현장에서 총살당합니다. 가족도 연루됩니다.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친척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강민국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습니다.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죽음과 불확실한 생존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8월 강민국은 탈출을 결행했습니다. 탈북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강민국은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할수록 두려움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웠습니다. 걸리면 어떡하지? 가족은 어떻게 되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냥 움직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강원도 전방 지역. 그곳은 북한에서 가장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철조망, 전기 철책, 잠복 초소, 지뢰밭 모든 것이 탈출을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탈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는 무수한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철조망만 해도 여러 겹입니다. 한 개를 넘으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넘고 넘어도 끝이 없습니다. 강민국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9년간 이 지역에서 복무했고 경계 임무를 수없이 서왔습니다. 그는 어디에 초소가 있는지,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어디가 가장 경계가 느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도 알고 있었고 순찰 경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통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도를 보는 것과 실제로 산을 오르는 것이 다르듯이 경계 시스템을 아는 것과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 강민국은 어둠을 틈타 접근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골랐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이었습니다. 가시성이 낮았습니다. 그것이 유리했습니다. 철조망은 높았습니다. 3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철사가 촘촘하게 엮여 있었고 곳곳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철사를 잡았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면 감각이 둔해져서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맨손으로 철사를 잡고 발을 디디고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철사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소도리가
났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강민국은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철사의 손바닥이 베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근처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사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을 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8월의 밤이었지만 추웠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커서 초소 병사들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첫 번째 철조망을 넘는 순간 그는 이미 탈영병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도 죽고 가다가 걸려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철조망. 강민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철조망은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선을 피해 틈새를 찾았습니다. 전기 철책은 치명적입니다. 감전되면 죽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근육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발각됩니다. 45kg의 가벼운 몸이 이때만큼은 유리했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철조망의 틈새는 좁았습니다. 정상 체격의 사람은 통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강민국은 뼈만 남은 몸으로 그 틈새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철조망을 넘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잠복 초소의 병사가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강민국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끝입니다. 즉결 처형입니다. 총을 맞고 죽거나 붙잡혀서 고문당하다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도망치면 총을 맞습니다. 초소 병사는 즉시 발포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누장 탈영병에 대한 사격 허가가 내려져 있는 곳입니다. 경고 없이 사격해도 됩니다. 강민국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동무, 나야, 나 함중대 강상사.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순찰 중인 상사처럼. 초소의 병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있나? 병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총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강민국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순찰 중이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왔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위치에 혼자서 순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민국은 상사였습니다. 계급은 때때로 의심을 잠재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북한군에서 하급 병사가 상급자에게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 의심했다가는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기적적으로 초소 병사는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강민국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걷는 척했습니다. 순찰하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50m를 걸어갔습니다. 100m를 걸어갔습니다. 초소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강민국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45kg의 몸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강민국은 수렁을 만났습니다. 강원도 전방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았고 곳곳에 늪과 수렁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진흙 웅덩이와 수렁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국은 수렁 앞에 섰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수렁을 피해 우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경로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어젯밤 초소 병사가 보고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렁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진흙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식간에 무릎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다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허리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진흙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끈적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진흙이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수렁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닐까. 진흙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강민국은 패닉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팔로 진흙을 헤치고 다리로 바닥을 짚으며 마치 수영하듯 움직였습니다. 몸을 수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력이 생겨서 벌 빠져들었습니다. 넓은 면적으로 체중을 분산시켰습니다. 30분이 넘는 사투 끝에 그는 수렁을 벗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썩은 냄새, 습기 찬 냄새, 옷은 무거웠습니다. 진흙을 잔뜩 머금어서 몇 배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민국은 옷을 벗었습니다. 진흙을 털어냈습니다. 근처 계곡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옷을 씻었습니다. 몸도 씻었습니다. 8월이었지만 계곡물은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흙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 상태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벗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 밤, 강민국은 다시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철조망. 그는 계속해서 넘었습니다.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이 하나둘씩 벗겨졌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져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배탈이 날 수도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탈수 증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발각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무장한 병사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강민국을 비췄습니다.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강민국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명이나 되었고 손전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국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동무들,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보위부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입니다. 비밀 경찰이자 사찰 기관입니다. 당원도, 군 고위층도, 심지어 내각 간부들도 보위부 앞에서는 떨었습니다. 누구든 보위부 앞에서는 움츠러듭니다. 보위부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영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강민국은 허세를 부렸습니다. 최대한 당당하게 화를 내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 부대 내부의 동료, 군자를 추적 중이다. 방해하지 마.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손전등이 흔들렸습니다. 총을 내렸습니다. 보위부라는 말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강민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빨리 비켜. 시간 없어. 너희 때문에 놓치면 책임질 거야? 그는 병사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병사들은 물러섰습니다. 길을 내주었습니다. 강민국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병사들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라는 단어가 가진 공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에 찍히면 끝입니다. 본인도 끌려가고 가족도 끌려갑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국은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의심을 품고 상부에 보고하면 추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강민국은 밤새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세 번째 날 새벽, 강민국은 마지막 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뢰밭. 강민국은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9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그는 지뢰 사고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훈련 중 지뢰를 밟은 병사,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습니다.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도 전에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병사가 지뢰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비바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을 내디뎠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뢰는 용서가 없습니다. 한 번 밟으면 끝입니다. 운이 좋아서 다리만 잃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즉사합니다. 지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민국은 2km의 지뢰밭 앞에 서 있었습니다. 2km. 보통 사람이 걸으면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뢰밭입니다. 한 발 한 발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잘못 디디면 폭발합니다. 죽습니다. 강민국은
지뢰밭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철조망은 그래도 눈에 보였습니다. 넘을 수 있었습니다. 초소 병사들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말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뢰는 다릅니다. 지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끝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강민국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3일 동안 철조망을 넘고 수렁을 건너고 초소를 피해왔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지뢰밭만 넘으면 한국입니다. 이 지뢰밭만 넘으면 탈 수 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서 걸으면 무게가 한 점에 집중됩니다. 지뢰를 밟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엎드려서 기어가면 체중이 분산됩니다. 넓은 면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지뢰를 작동시키는 압력이 덜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강민국은 네 발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습니다. 흙의 감촉을 느낍니다. 단단한가? 무른가? 뭔가 묻혀있는 느낌인가? 그는 모든 감각을 동원했습니다. 시각, 촉각, 심지어 직감까지. 9년간의 군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지역을 감지하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이 방향은 위험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떤 구역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흙의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거나 풀이 자라는 방식이 다르거나 땅이 낙간 함몰되어 있거나 그런 곳은 피했습니다. 우회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100m를 기어갔습니다. 손바닥이 땅에 쓸려 까졌습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었던 손에서 다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200m, 300m. 강민국은 계속 기어갔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두라고, 쉬라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500m, 4분의 1을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1.5km가 남았습니다. 강민국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45kg의 몸도 이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팔로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배를 대고 기어갔습니다. 마치 뱀처럼 팔과 다리로 땅을 밀면서 몸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더 느렸습니다. 하지만 팔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었습니다. 1km, 절반을 왔습니다. 하지만 강민국의 체력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 누워서 자고 싶었습니다. 안 돼. 움직여야 해.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습니다. 추격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개를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군견이 자신의 냄새를 쫓아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민국은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km, 1.4km.
손톱이 다 벗겨졌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땅에 피 자국이 남았습니다. 무릎도 까졌습니다.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살이 드러났습니다. 그 살이 땅에 쓸렸습니다. 아팠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탈수와 탈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기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1.5km. 강민국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도 다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손, 발. 앞으로. 1.8km.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200m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국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조금만 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절하면 죽습니다. 추격대가 와서 자신을 끌고 갈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총을 쏠 것입니다. 일어나야 해. 강민국은 자신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어갔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1.9km. 100m 남았습니다. 강민국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주 멀리 지뢰밭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철조망. 7번째 철조망. 그 너머는 한국입니다. 다 왔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50m, 10m. 그리고 마침내 강민국은 지뢰밭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6시간. 그가 2km를 기어가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이제 한낮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쪼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이대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믿을 수 없게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2km의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단 하나의 지뢰도 밟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기술이 좋았을까요? 본능이 그를 살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그냥 살아남았습니다. 강민국은 몇 분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의식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에 마지막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7번째 철조망. 가장 마지막 장벽. 그것만 넘으면 한국입니다. 강민국은 철조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북한군이다. 투항한다. 한국군 초소에서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5명, 아니 6명. 그들은 강민국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적군이
나타났으니까요. 그것도 철조망 바로 앞에서 투항한다고 외치는 적군이 움직이지 마, 손을 머리 위로. 한국군 병사가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침착했습니다. 훈련받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민국은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45kg의 몸으로 3일을 버텨낸 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총을 겨눈 채로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강민국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무기가 있는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옷을 뒤졌고 주머니를 확인했고 허리춤도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민국은 빈손이었습니다. 무기도 폭발물도 심지어 신분증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 몸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깨끗합니다.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총을 조금 낮췄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병사가 말했습니다. 강민국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강민국을 초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국은 처음으로 한국군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평균 175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어떤 병사는 180cm가 넘었습니다. 체격이 좋았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가슴이 두터웠습니다. 근육질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잘 먹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복은 깨끗했습니다.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색이 바래지 않았고 찢어진 곳도 없었습니다. 장비는 최신식이었습니다. 총도 조끼도 헬멧도 모두 현대적이었습니다. 반짝거렸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국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인가? 나를 마중하기 위해 최정예 병사들을 보낸 건가? 북한에서는 대외 선전을 위해 체격이 좋고 잘생긴 병사들을 선발해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 선발된 병사들만 앞줄에 세웠습니다. 키 크고 체격 좋고 얼굴 잘생긴 병사들만요. 나머지 병사들은 뒤에 숨겼습니다. 강민국은 한국도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투항했으니 선전을 위해 특별한 병사들을 보낸 것이라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 비디오를 찍기 위해.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강민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모두 이랬습니다. 평범한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강민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본 병사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은 대부분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키가 작았고 체격이 왜소했습니다. 평균 키가 160cm 정도였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150cm도 안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대부분 50kg 이하였습니다. 강민국처럼 45kg인
병사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군복은 낡았습니다. 색이 발해서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서 입었습니다. 장비는 구식이었습니다. 총은 1960년대 것이었고 조끼나 헬멧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보였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잘 먹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앉아 한 병사가 강민국에게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강민국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직도 경계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적의 땅에 있었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총으로 쏠 수도 있었습니다. 고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국은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고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생수 한 병. 병사가 뚜껑을 따서 강민국에게 건넸습니다. 강민국은 그것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계곡물을 몇 모금 마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급하게 마시면 체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천천히 마셔야 했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달았습니다. 생수가 이렇게 달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병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강민국은 놀랐습니다. 적군인데 왜 이렇게 친절한가? 북한에서 배우기를 남조선 괴뢰군은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를 학대하고 고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물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자 병사가 또 다른 병을 가져왔습니다. 강민국은 두 번째 병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빨리 마셨습니다. 갈증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초소 안에는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8월의 한낮 밖은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초소 안은 시원했습니다. 강민국은 처음에 그것이 에어컨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에어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군 초소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더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시원하죠? 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민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감동해서. 이게 한국인가? 이게 남조선인가? 적군의 초소에도 에어컨이 있는가? 물을 주는가? 친절하게 대하는가? 그리고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죽,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 하얀 그릇에 담긴 전복죽,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강민국은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전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복죽은 더더욱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세요. 병사가 말했습니다. 숟가락도 함께 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 반짝거렸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강민국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으면 안 됐습니다. 체했습니다. 위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계속 떠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강민국은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쭉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 아니었습니다. 기뻐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도해서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3일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이 따뜻한 죽을 먹으면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강민국이 울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게 했습니다. 강민국은 죽을 다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사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더 드실래요? 더 먹겠냐고 물었습니다. 강민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아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3일간 굶은 상태에서 한 그릇도 많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3일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여기는 안전하다. 병사들은 그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하얀 시트, 부드러운 베개. 여기서 좀 쉬세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강민국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북한군에는 이런 침대가 없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침대뿐이었습니다. 시트도 없었고 베개도 딱딱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없이, 추격의 두려움 없이, 그냥 평화롭게, 안전하게. 강민국은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했고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집입니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가끔 그는 지난 3일을 떠올립니다. 철조망, 수렁, 지뢰밭, 죽을 뻔했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군 초소에서 받았던 전복죽, 그 따뜻함.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강민국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9년간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병원에는 항생제가 없었고 배고플 때 배급은 부족했습니다. 국가는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모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는 사람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적군이었는데도 물을 주었습니다. 밥을 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집을 주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왜 그렇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이니까 라고. 강민국은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 중입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복잡합니다. 가끔은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살아 있습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항생제를 맞을 수 있고, 배고프면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고, 밤에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민국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빛이 반짝입니다. 자유의 불빛입니다. 생명의 불빛입니다. 그는 지난 3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3일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물건에서 사람으로. 나는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강민국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살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한군 상사 강민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공포, 3일간의 탈출,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사람 대접. 이것은 한 사람의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북한의 실상을, 탈북민들의 용기를,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